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봐.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친정어머니가 애도 봐주시잖아요. 그래서 생활비로 조금 챙겨드린 거예요. 사돈댁은 300씩 주고 너네는 내 카드 쓰고 있었냐? 저 명품 가방도 생활비로 산 거야? 시댁에서 집도 사주고 용돈도 주니까 당연한 줄 알지? 시댁을 아주 호구로 알아. 어머님,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너희한테 주는 지원 전부 다 끊을 테니 알아서 살아봐. 엄마, 너무하세요. 엄마는 손주도 안 보고 사실 거예요? 허? 지금까지 손주 얼굴 한번 보여달라고 사정사정해도 안 보여줬잖아. 이제 나도 손주 안 보면 그만이야. 엄마, 너는 조용히 해. 내 마누라하고 장모가 엄마를 ATM기 취급할 때 넌 뭐 했어? 그리고 이 아파트도 내가 사준 거니? 비워줬으면 좋겠구나.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주인공은 올해 66세가 되신 김옥자 할머니입니다. 김씨 할머니는 어린 시절 정말 지독한 가난 속에서 살아오셨습니다. 끼니를 해결하기조차 어려운 날들이 많았고, 가족 모두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보리밥에 된장국 한 그릇도 귀하던 그 시절 김씨는 늘 배고픔과 싸워야 했죠. 텅 빈 배를 부여잡고 화장실에 앉아있던 그 시간들이 지금도 생생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학교 앞을 지나면 마음이 먹먹해지곤 하셨죠. 그러나 지금은 남부럽지 않은 풍족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죠. 김 씨의 아버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두고 무리해서라도 땅을 사셨습니다. 당시 가족의 형편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김 씨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며 매번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 돈으로 쌀이나 사오라니까. 무슨 땅은 왜 산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 사정 뻔히 몰라요? 어머니는 분통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둔 땅은 바로 지금의 분당 지역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분당은 완전히 개발되지 않은 시골 땅이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모두 아버지를 만류했습니다. 그런 시골의 땅을 사서 뭐 하려고? 논이랑 밥뿐인데. 이웃들은 한결같이 그런 말을 했죠. 심지어 어떤 이웃집 아저씨는 아버지를 보고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 며 비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절을 버텨낸 끝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당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세월이 지나고 분당 지역은 급격한 개발과 함께 땅값은 폭등했고, 김 씨의 아버지는 그 땅을 높은 가격에 팔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김 씨 할머니의 집안은 오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그 순간은 김 씨 할머니의 삶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얻게 된 재산으로 김 씨는 결혼 후 하나뿐인 아들 준호를 키우는 데 썼습니다. 김 씨는 어린 시절의 서름과 결핍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만큼은 그런 가난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못 누렸던 건 우리 아들만큼은 누리게 해야지. 이것이 김 씨의 변함없는 신념이었습니다. 김 씨는 아들 준호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모든 것을 아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거죠. 준호야, 학원 끝나고 뭐 먹고 싶니? 엄마, 오늘은 햄버거 먹고 싶어요. 그래, 우리 아들 좋아하는 거 다 먹자.
아들이 먹고 싶어 하는 음식, 배우고 싶어 하는 학원, 필요한 물건들이라면 무엇이든 지원해줬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가진 것은 준호도 꼭 가질 수 있게 해주었고, 때로는 더 좋은 것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어머니의 열렬한 지원 덕분에 무사히 서울의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물론 대기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적당한 회사에 취직해 나름대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런 아들이 늘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세상 물정 모르고 편하게 자란 아들의 모습을 보며 김 씨는 점점 더 걱정이 커져갔습니다. 준호야, 이제 취직했으니까 슬슬 독립해야지. 엄마, 제 월급으로는 생활하기도 빠듯해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직장에 들어간 후에도 아들은 여전히 김 씨에게 의존했습니다. 아들이 한 번도 가난이라는 걸 겪어본 적이 없으니 혹시라도 세상의 어려움이나 돈의 소중함을 모르는 건 아닐까? 김 씨는 밤마다 그런 생각에 잠을 설쳤습니다. 아들이 당연함 속에서 자라난 탓에 자신이 가진 것의 가치를 모르고 모든 걸 부모에게 의지한 채 자신의 삶을 꾸려갈 줄 모르는 사람이 될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지금까지는 큰 문제는 없이 자라주었지만 앞으로는 어떨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나? 너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 게 오히려 독이었을지도. 라며 김 씨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지난 일을 되돌리기엔 늦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김 씨에게 약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평소 여자친구 얘기 한 번 꺼내지 않던 아들이었기에 더욱 놀라웠죠. 엄마, 저 결혼하려고요. 그래서 말인데, 제 여자친구 한번 만나보시는 거 어떠세요? 아들은 어색한 듯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김 씨는 순간 놀라면서도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 정말?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니 깜짝 놀랐네.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나도 궁금하구나. 엄마도 보시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예쁘고, 며칠 후 아들이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현주였고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죠. 현주는 키가 크고 늘씬하며 첫인상부터 눈에 띄는 외모를 가진 예쁜 아가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현주라고 합니다. 현주는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김 씨는 그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참 예쁘고 단정해 보이네. 아들이 왜 반했는지 알겠어. 하지만 김 씨는 현주와 대화를 나누면서 어딘가 모르게 쎄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옷차림과 태도에서 은근히 사치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명품 베개 비싼 주얼리까지 승무원 월급으로 감당하기 힘들어 보이는 것들이었죠. 식사가 끝난 후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현주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결혼하면 일을 그만두고 싶어요. 저는 결혼 후에는 전업주부로 살고 싶거든요. 김 씨는 그 말을 듣고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래, 며느리가 가정을 돌보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지.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현주의 다음 말에 김 씨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현주는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경제권을 전적으로 제가 가져야 해요. 남편이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고 껌 하나를 사더라도 제 허락을 받았으면 해요.
김 씨는 순간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게 꼭 필요한 일이니? 서로 의논해가며 살면 되지 않을까? 현주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다들 이렇게 산다고 해요.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아내가 경제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 친구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는데, 저희 친정에서는 결혼 비용이나 신혼집 마련을 도와줄 형편이 안 돼요. 그래서 결혼 비용과 집은 시댁에서 다 지원해 주셨으면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씨는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첫 만남부터 이렇게 당연하다는 듯 요구하는 현주의 태도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더 말하려다 참고 이후 아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준호야, 김 씨는 조심스럽게 며느리 될 사람의 태도와 요구가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엄마. 현주 어때요? 제가 말했죠? 정말 예쁘고 좋은 사람이라고. 내가 보기엔 이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니? 아들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요? 현주가 뭐가 어때서요? 엄마, 현주처럼 예쁜 애가 어디 있어요? 게다가 스튜어디스예요. 준호야, 결혼은 겉모습만 보고 하는 게 아니야. 둘이 살면서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엄마, 저 이 나이 되도록 여자친구 한 번 제대로 못 사귀었잖아요. 현주 아니면 저는 절대 결혼 안 하고 혼자 늙어 죽을 거예요. 제발 허락해 주세요. 아이고, 두야. 하나뿐인 아들이 막무가내로 현주가 아니면 결혼 안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심지어는 식사까지 거부하자. 결국 김 씨는 아들의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요구대로 호화로운 결혼식을 준비했고 김 씨는 아들의 회사 근처에 신축 아파트까지 마련해 주었죠. 김 씨는 이 모든 것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이걸 정말 고맙게 생각하긴 할까? 그러나 김 씨의 걱정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 모든 지원을 고마워하기는커녕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김 씨가 신혼집을 방문했을 때도 며느리는 간단한 차 한 잔도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대화조차 짧고 형식적이었죠. 어머님, 오늘은 제가 좀 피곤해서요. 다음에 다시 오세요. 결혼 후 며느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명절이든 생일이든 시댁에 연락 한 통 없었고 방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먼저 연락을 하면 항상 귀찮다는 듯한 태도로 받았죠. 어머니, 지금 바빠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그런 며느리의 태도에 김 씨는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야, 그래도 가족끼리 중요한 날에는 얼굴을 비추는 게 예의 아니겠니? 아니면 며느리가 먼저 시댁의 안부라도 묻는 게 맞지 않아? 그러나 아들의 대답은 김 씨를 더욱 속상하게 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요즘 누가 며느리한테 시집살이를 시켜요? 엄마 진짜 꼰대 같아요. 그냥 며느리 좀 냅두세요. 그 말에 김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의 실망은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며느리가 불편해하니 김 씨는 더 이상 며느리와 만남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하지 않은 채 남처럼 지냈죠. 명절이나 집안 행사가 있어도 며느리를 부르지 않고 아들만 따로 불러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 편하기도 했습니다.
며느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지? 김 씨는 의아해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며느리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정말이냐? 잘 됐다. 축하한다. 김 씨는 진심으로 축하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며느리는 금세 투정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손주도 생겼는데 혹시 뭐 해주실 거 없으세요? 요즘 임산부 영양제도 비싸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씨는 당황했습니다. 평소에는 연락 한 번 없다가 필요할 때만 연락해 오는 며느리가 괘씸했죠. 하지만 임신한 며느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임신했으니 조심해야지. 앞으로 아이 키울 준비 잘하거라. 김 씨는 마음을 다잡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10달이 지나 며느리는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김 씨는 첫 손주를 볼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얼른 새 식구를 환영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준호야, 손주 보러 집에 가도 되니? 내가 미역국이랑 삼계탕도 준비했어. 엄마, 현주가 아직은 좀. 아들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며느리도 아기가 아직 어려서요. 저도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몸조리 중이고요. 다음에 오세요, 어머니. 라는 이유로 손주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 산후조리는 필요 없니? 도와줄까? 제 몸은 친정어머니가 돌봐주시니 안 오셔도 돼요. 대신 영양제나 용돈이면 충분해요, 어머님. 알았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계속 이런저런 핑계뿐이었습니다.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손주 얼굴을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한 김 씨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현주야, 이번 주에 갈 테니 준비해라. 더는 핑계 듣고 싶지 않다. 김 씨는 직접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오랜만에 본 며느리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아무리 아들집이라도 이건 아니죠? 며느리는 귀찮다는 듯 투덜거렸습니다. 손주 좀 보러 왔다. 아무리 그래도 1년이 넘게 안 보여주는 건 심하지 않니? 김 씨가 따지듯 물었습니다. 아, 지금 잠들었어요. 그래. 자는 우리 손주 얼굴이라도 보고 갈게. 김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못해 안방으로 김 씨를 안내했습니다. 어머, 우리 강아지. 아들이랑 똑 닮았네. 김 씨는 자는 손주의 얼굴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며느리는 갑자기 목소리가 애교 있게 바뀌었습니다. 아직 신생아라 용품이랑 분유값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병원비도 비싸고요. 남편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김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또 얼마나 필요한데?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매달 100에서 200만 원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준호 월급이 얼마인데? 남편이 300만 원 조금 덜 받는데 그걸로는 애기 키우기가 너무 빠듯해요. 며느리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친정은 왜 안 도와주시고? 김 씨가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대답했습니다. 아, 친정은 지금 형편이 안 좋아서요. 대신 친정엄마가 애를 봐주시기로 했어요. 매달은 아니고 몇 달만 부탁드려요. 어머님, 김 씨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막상 손주 얼굴을 보니 도와주고 싶었지만 며느리의 태도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죠. 잠시 고민하다가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현금은 못 주겠다. 이 카드로 정말 필요하고 급한 것만 사고 돌려주렴 알겠지? 사치품 같은 건 안 돼. 네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의 남편도 최근에 몸이 안 좋아지는 바람에 김 씨는 미처 카드에 대해 잠시 신경을 쓰지 못하셨죠. 그러다 몇 달 전부터 수상한 사용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김 씨는 카드 명세서를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으로 늘더니 심지어 이번 달엔 300만 원이 넘는 결제 내역이 있었던 것이었죠. 준호야? 이거 어떻게 된 거니? 김 씨가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 그게 엄마. 현주가 애기 용품 사는데 좀 비싼 걸로 샀나 봐요. 애기 물건이 300만 원이나 한다고. 도대체 뭘 산 거야? 그게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현주가 필요하다고 해서. 김 씨는 이번만큼은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카드는 돌려받기로 했죠. 이번만 봐준다? 하지만 카드는 당장 내놔? 그날 저녁 카드를 돌려받으러 아들 집에 가는 길에 김 씨는 근처 마트에 들렀습니다. 장을 보고 있는데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이고, 사돈. 여기서 다 만나네요. 안사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순간 사돈의 팔에 걸린 명품 가방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어머, 가방이 참 예쁘네요. 새로 사신 거예요? 김 씨가 물었습니다. 사돈은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이거요. 그냥 싸게 산 거예요. 하지만 김 씨는 그 가방을 알아봤습니다. 고가의 명품이었죠. 김 씨는 사돈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사돈이 계산대에서 결제 후 카드를 받았을 때 김 씨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방금 제 카드로 결제하신 거예요? 사돈은 깜짝 놀라 카드를 황급히 감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 씨의 카드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 그게. 사돈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 씨는 그 자리에서 바로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확인된 최근 카드 내역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롯데백화점 명품관 320만 원, 압구정 피부과 120만 원, 일식당 75만 원. 이게 이 카드로 쓴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모두 정상 승인된 거래입니다. 며느리가 손주의 육아용품을 위해 썼다는 말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백화점 명품관에서의 쇼핑, 강남 피부과 시술비, 심지어 사돈의 계모임 식사비를 대신 계산하기까지. 시댁의 돈을 친정의 사치와 생활비로 빼돌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김 씨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들의 집으로 간 김 씨는 곧바로 아들 부부와 사돈을 불렀습니다. 저녁이 되자 거실에는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사돈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봐. 왜 안사돈이 내 카드를 쓰는 거니? 사돈, 그게 제가 손주 돌보느라 힘들어서요. 제가 조금 썼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사돈은 변명하려 했습니다. 며느리 역시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친정어머니가 애도 봐주시잖아요. 그래서 생활비로만 쓰신 거예요. 이번 달 카드값이 300만 원이 넘게 나왔어? 이 명품 가방도 생활비로 쓴 거니? 시댁에서 집도 사주고 혼수 사주고 해주는 게 당연한 줄 알지? 시댁을 아주 호구로 알아. 아들은 옆에서 쭈뼛거리며 서 있기만 했습니다. 너는 이걸 다 알고 있었니? 김 씨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게 알면서도 못 본 척한 거구나. 김 씨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김 씨는 마치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난 시간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 며느리를 만났을 때의 느낌, 결혼식 때의 불안감, 그리고 그동안의 서운했던 순간들까지. 너희한테 주는 지원 전부 다 끊을 테니 알아서 살아봐. 김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하세요. 엄마는 손주 안 보고 사셔도 돼요? 허? 손주를 핑계로 날 협박하려고 드니? 지금까지 손주 얼굴 한번 보여달라고 사정사정해도 안 보여줬잖아. 이제 나도 손주 안 보면 그만이야. 그리고 너희 아파트 증여 취소 내일 당장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처리할 거야. 어머니, 안 돼요.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며느리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그건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월세든 전세든 알아서 구해. 엄마, 잘못했어요. 너는 말할 자격도 없어. 내 마누라하고 장모가 엄마를 ATM기 취급할 때 넌 뭐 했어? 그저 눈 감고 있었지? 이제 나도 지쳤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김 씨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마음 한켠이 아프긴 했지만 이제야 마음 정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김 씨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아파트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되돌리는 서류 작업을 마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단호하게 통보했죠. 3달 안에 이 집 비워라. 손주 생각해서 기한은 넉넉하게 줄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다급해진 목소리로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제는 손주도 매일 보여드리고 며느리 노릇도 더 잘할게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지금 와서 손주를 보여주겠다고? 그동안 얼마나 손주 보게 해달라고 애원했는지 잊었어? 시어머니 오면 그렇게 질색팔색하더니 돈 끊기니 보여주는 거야.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김 씨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해라. 나하고는 이제 연을 끊고 살자. 돈도 너희끼리 알아서 해결하고. 며느리는 더욱 절박한 목소리로 빌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이미 마음을 굳힌 김 씨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주야, 내가 최소한 며느리로서 예의라도 지켰다면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 거야. 아들도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엄마 말씀대로 할게요. 준호야, 너도 이제 아버지잖니? 그런데 아직도 엄마한테 매달리면서 어떻게 가장 노릇을 하겠어? 이제는 내 힘으로 알아서 살아. 그렇게 김 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짐을 꾸려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처가살이는 생각만큼 쉽지 않았죠. 처음에는 친정에서도 반갑게 맞아주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사치스러운 습관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현주야, 이번 달에도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왔잖아. 겨우 그거 갖고 뭘 그래? 옷 몇 벌 사고 화장품 좀 산 게 다야. 너 정신 차려. 우리가 지금 그럴 형편이야. 한편 안사돈의 사정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나이 60이 넘은 안사돈은 어린 손주를 독박 육아하느라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아기를 보느라고. 허리가 다 나가겠네. 그나마 김 씨의 카드로 사치를 부리고 친구들과의 식사 모임을 즐기며 스트레스를 풀었지만 이마저도 할 수 없게 되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주를 돌봐야 했고 지갑 사정도 예전 같지 않았으니까요. 매일같이 모녀는 다투었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데 너는 하는 게 뭐니? 그 나이 먹고 엄마 집에 얹혀 살기나 하고. 엄마, 나도 죽겠다고요. 지금 일하고 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왜 바가지 긁으세요? 매일 살얼음판 속에서 아들은 그저 눈치밥만 먹으며 지냈습니다. 이제야 아들은 자신이 버는 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생활을 해왔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미 늦어버렸죠. 아들은 처가살이를 하며 자신의 행동을 두고두고 후회했습니다. 며느리와 안사돈 역시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안사돈은 딸과 사위와 합가해 손주 육아까지 해야 했고 일하기 싫어했던 며느리도 생활이 어려워지자 결국 매일 일을 나갈 수밖에 없었죠. 반면 김 씨는 이번 일을 통해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손주 생각이 날 때면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독하게 마음먹었습니다. 내가 한 선택이 맞았어. 처음부터 자식과 며느리한테 너무 퍼주기만 한 게 문제였지. 이번 일을 계기로 아들과 며느리가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네. 며느리가 최소한의 며느리로서의 예우만 있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도 김 씨 할머니의 지원을 당연시 여기고 어머니의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 큰 잘못이었죠. 김 씨는 아들과 며느리가 언제가 변할 것이라 믿고 지원해 주었으나 아들과 며느리는 자신의 욕심에 눈이 멀어 김 씨 할머니의 정성을 무시하고 기만했습니다. 선을 넘은 행동에 결국 더 이상 도와줄 필요성을 못 느끼신 거죠. 김 씨는 많이 바라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얼굴 한 번 보고 가끔 안부 인사 한 번 정도면 만족하셨죠. 이것만 했더라도 아들과 며느리는 풍족하고 편한 삶을 살았을 텐데. 다 본인들이 자초한 일이죠.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이며 아들과 며느리는 더욱 후회할 것 같습니다. 이제 김 씨는 더 이상 예전처럼 그들에게 지원을 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예전처럼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절대
홀가분한 마음으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김 씨는 환하게 웃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